차가운 정적이 최고급 마호가니 테이블 위를 짓눌렀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서울의 마천 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1000명 그룹의 50층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중심에는 그룹의 총수 강태준이 앉아 있었다. 29이라는 젊은 나이에 거대 기업을 이끄는 그는 얼음으로 조각한 듯한 얼굴로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초해진혁 이사. 그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울리자 재무담당 이사인 최진혁이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이번 분기 보고서에 수익 예측 모델에 심각한 오류가 보입니다. 유럽 시장의 변동성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평가했더군요. 어떤 근거로 이런 데이터를 제출한 겁니까? 태준의 눈빛은 감정 없이 날카로웠고 그의 지적은 칼날처럼 정확했다. 최진혁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그는 태준의 사촌형이었지만 회사 내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군주와 신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태준에게 혈연은 능력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건 최근 시장 동향 보고서를 기반으로 그 보고서 제가 어제 검토했습니다. 최 이사가 인용한 부분은 전체 맥락에서 유리한 부분만 교묘하게 편집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건 무능이거나 혹은 의도적인 기만으로밖에 보이지 않는군요. 회의실의 온도가 몇 도는 더 내려간 듯 했다. 임원들은 숨을 죽였다. 강태준의 독선적일 만큼 완벽한 업무 스타일은 1000명 그룹을 정상으로 이끈 원동력이었지만 동시에 모두를 공포에 떨게 하는 족쇄이기도 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김 비서가 외국인 투자자들과 함께 들어왔다. 미국 헤지펀드사의 대표단이었다. 태준은 즉시 표정을 갈무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방금 전에 냉혹함 대신 비즈니스적인 미소가 걸렸다. Welcome to 지원명, Mr. Anderson. 유창한 영어가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투자단의 대표인 앤더슨이 만족스러운 미소로 악수를 청했다. 태준은 잠시 망설였지만 프로페셔널한 태도로 그의 손을 맞잡았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다. 앤더슨의 옆에 서 있던 금발의 여성 통역사가 미소를 지으며 태준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It's an honor to meet you, Mr. Kang. I've heard a lot about your leadership. 그녀가 내민 손, 그녀에게서 풍기는 옅은 향수 냄새. 그리고 그녀의 파란 눈동자가 태준의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그의 세상이 기울기 시작했다. 삐삐 하는 이명이 귓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심장이 통제불능 상태로 날뛰며 흉고를 부술듯이 두근거렸다. 목이 조여 오는 듯 숨이 가빠지고 잘 다려진 와이셔츠 아래로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렀다. 손끝부터 시작된 붉은 반점이 소리 없이 팔을 타고 목덜미로 번져나갔다. 젠장, 또 시작이다. 태준은 이를 악물었다. 이것이 그의 비밀이자 지독한 저주였다. 여성과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가 일정 수준 이하로 좁혀지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극심한 공황 발작과 알레르기 반응. 의사들은 시민성 쇼크의 일종이라 진단했지만 명확한 원인도 치료법도 찾지 못했다. 그저 과거의 끔찍한 트라우마가 남긴 흉터일 것이라고 추측할 뿐이었다. 그는 간신히 이성의 끈을 붙잡고 통역사의 악수를 피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테이블 쪽으로 몸을 돌렸다. 자리에 앉으시죠. 구체적인 이야기는 자료를 보면서 나누는 게 좋겠습니다. 김 비서는 태준의 미세한 안색 변화와 뻣뻣해진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투자단과 태준 사이를 가로막듯 서며 자연스럽게 자리를 안내했다. 모두가 그의 노련한 대처에 감탄했지만 오직 김 비서만이 태준이 지금 얼마나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회의는 태준의 페이스대로 진행되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냉철하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협상을 주도했다. 하지만 그의 의식 절반은 끊임없이 덮쳐오는 발작 증세를 억누르는데 소모되고 있었다. 여성 통역사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녀의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온몸의 신경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다. 2시간의 회의가
끝나고 투자단이 만족스러운 얼굴로 회의실을 떠났을 때 태주는 거의 탈진 상태였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고 소파에 쓰러지듯 몸을 던졌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의 얼굴과 목은 붉은 반점으로 흉하게 뒤덮여 있었다. 와이셔츠는 땀으로 축축했고 손은 통제불능으로 떨리고 있었다. 완벽한 지배자 강태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고통에 시달리는 한 명의 연약한 남자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15년 전 그날의 비극이 어김없이 떠올랐다. 빗길 비명 그리고 피냄새, 그때였다. 집무실 복도 쪽에서 아주 희미하고 일정한 소리가 들려왔다. 무언가를 닦는 소리 같기도 하고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 같기도 했다. 너무나 미미해서 평소라면 신경도 쓰지 않았을 소리. 하지만 그 소리와 함께 아주 옅은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값비싼 향수나 방향제 냄새가 아니었다. 마치 맑은 날 잘 마른 빨래에서 나는 듯한 혹은 깊은 숲속의 이끼를 연상시키는 깨끗하고 편안한 향기. 라벤더 같기도 하고 로즈마리 같기도 한 싱그러운 허브 향이었다. 이상하게도 그 향기가 느껴지는 순간 목을 조이던 압박감이 아주 조금, 아주 미세하게 느슨해지는 것 같았다. 미친 듯이 날뛰던 심장 박동도 한 박자 느려졌다. 태주는 무의식 중에 그 소리와 향기가 나는 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같은 시각 복도에서는 윤설이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외부 용역업체 소속의 청소부로 오늘 처음 1000명 그룹의 최고 임원층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녀는 다른 직원들처럼 소란스럽게 수다를 떨지도 요란한 소리를 내지도 않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조용하고 효율적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만든 천연 세정제를 사용했다. 라벤더와 티트리 오일을 섞어 만든 것으로 살균 효과도 뛰어나고 은은한 향이 머리를 맑게 해주었다. 그녀는 복도 바닥에 작은 얼룩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세심하게 닦아냈다. 그녀의 눈에는 화려한 인테리어나 창밖의 멋진 풍경은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그녀의 임무, 이 공간을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게 만드는 것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의 카트가 태준의 집무실 앞을 지날 때 그는 여전히 소파에 몸을 묻은 채 눈을 감고 있었다. 그는 복도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그의 세계는 오직 고통과 싸우는 전쟁터였다. 하지만 그의 본능은 달랐다. 그의 지친 신경계는 그 정체불명의 편안한 향기를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애썼다. 마치 사막의 여행자가 멀리서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처럼 잠시 후 카트가 멀어지고 소리와 향기가 사라지자 느슨해졌던 압박감이 다시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태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뭐지? 기분 탓일까?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환각 같은 것일까? 그는 애써 그 이상한 감각을 무시하려 했다. 그의 이성은 이런 비논리적인 현상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개인 욕실로 들어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흉한 모습을 본 그는 차가운 물을 얼굴에 끼얹었다. 한편 자신의 구역 청소를 마친 윤설이는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 있지 않았다. 그저 하루의 일이 끝났다는 담담함만이 묻어날 뿐이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빌딩의 수많은 톱니바퀴 중 하나, 그것도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돌아가는 작은 톱니바퀴였다. 아무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았다. 그녀 역시 자신이 방금 전 지옥의 한가운데서 고통받던 한 남자의 유일한 구원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날 밤 태주는 잠을 설쳤다. 약을 먹어도 가라앉지 않는 불안감 속에서 그는 문득 낮에 맡았던 그 정체불명의 허브 향을 떠올렸다. 그 찰나의 평온함,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단순한 착각이었을까? 아니면 그의 굳게 닫힌 성에 나타난 아주 작은 균열의 시작이었을까? 다음 날 아침 태주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그의 눈은 밤새 시달린 피로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김 비서가 준비해둔 어제의 회의 결과, 보고서와 오늘자 주요 현안들이 놓여 있었다. 그는 기계처럼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오전 10시. 어김없이 복도에서 어제와 같은 조용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그와 함께 맑고 깨끗한 허브 향이 다시 집무실 문틈으로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태주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문 밖을 향해 있었다. 오늘도 그의 목덜미에는 약한 발진이 남아 있었다. 어제의 충격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탓이었다. 그런데 그 향기가 느껴지는 동안 가려움증이 신기할 정도로 잦아들었다. 복잡했던 머릿속이 잠시나마 명료해지는 기분이었다. 소리가 멀어지자 다시 미세한 불쾌감이 고개를 들었다. 이건 착각이 아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무실 문을 열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지만 공기 중에는 아직 그 향기의 잔재가 남아 있었다. 그는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작은 청소 카트의 뒷모습을 보았다. 카트를 미는 사람은 평범한 유니폼을 입은 여성이었다. 너무 멀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즉시 인터폰으로 김 비서를 호출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50층 복도를 담당하는 청소 직원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 용역업체, 이름, 근무 시간. 전부 다. 김 비서는 의아했지만 군말 없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강태준의 마음에 처음으로 그의 병과 관련하여 변수라는 것이 생겨났다. 그의 철저한 통제와 계산으로 이루어진 세계에 예측 불가능한 하나의 요소가 끼어든 것이다. 그는 그것이 희망일지 혹은 더 큰 혼란의 시작일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확인해야만 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10분도 차에 되지 않아 김 비서가 얇은 서류 파일을 들고 집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같이 무표정했지만 그 속에는 미세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강태준 대표가 특정 용역업체 직원에 대해 이토록 긴급하게 정보를 요구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태준은 말없이 파일을 받아들었다. 한 장짜리 서류에는 간결한 정보만이 담겨 있었다. 이름 윤설이, 나이 26세, 소속 클린앤퓨어 용역업체, 담당 구역 1000명 그룹, 본사, 사이드파크 50층, 특이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태주는 그 글자를 노려보았다. 그의 생사를 쥐고 흔들 수 있는 미스터리한 현상의 중심에 있는 인물에게 세상이 붙인 꼬리표는 특이사항 없음이었다.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다. 그는 윤설이의 증명사진을 보았다.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 무표정하지만 어딘가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 평범했지만 쉽게 잊힐 얼굴은 아니었다. 그날 이후 강태준의 비밀스러운 실험이 시작되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극한으로 몰아붙였다. 여성 임원이 다수 포함된 화상회의를 일부러 잡았고 여성 애널리스트의 대면 보고를 피하지 않았다. 결과는 처참했다. 어김없이 발작과 두드러기가 그를 덮쳤고 그는 약물과 얼음찜질로 간신히 버텨야 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그는 한 가지 패턴을 명확하게 발견했다. 오전 10시와 오후 4시. 하루 2번 윤설이가 그의 층을 청소하기 위해 나타나는 시간. 그녀의 카트가 복도에 등장하고 그 특유의 허브 향이 공기 중에 퍼지기 시작하면 그의 지옥 같던 증상은 거짓말처럼 완화되었다.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그를 삼키려던 고통이 잔잔한 파도 수준으로 잦아들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간신히 숨을 돌리고 이성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녀는 마치 그의 병을 위한 인간 진정제와도 같았다. 가장 극적인 순간은 사흘 뒤에 찾아왔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와의 중요한 화상 계약이 잡혀 있었다. 상대 측 대표는 카리스마 넘치는 여성 CEO 마담 듀부아였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당당한 태도와 날카로운 목소리만으로도 태준의 교감신경은 폭주하기 시작했다. 미스터 캉, 당신 회사에 새로운 신소재에 대한 독점 공급권을 원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제시한 가격은 우리의 예상을 훨씬 웃도는군요. 마담 듀부아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질 때마다 태준은 피부 아래로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소름을 느꼈다. 시야가 흐려지고 책상 아래로 감춘 손이 격렬하게 떨렸다. 김 비서는 태준의 턱 근육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보며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이 계약이 실패하면 회사는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베어텨야 해, 버텨야 한다. 태준이 필사적으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집무실 문틈으로 익숙한 허브 향이 스며들었다. 오후 4시, 윤설이의 청소 시간이었다. 향기는 보이지 않는 손처럼 그의 흐트러진 정신을 부드럽게 감쌌다. 미친 듯이 뛰던 심장이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고 목을 조이던 압박감이 풀렸다. 그는 깊게 심호흡을 했다. 흐려졌던 시야가 다시 명료해졌다. 그는 화면 속 마담 듀부아를 똑바로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방금 전까지 사색이 되어 있던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여유로운 미소였다. 마담 듀부아 가격이 높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소재가 아니라 미래를 선도할 기술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가치를 증명해 보이죠. 그 후 1시간 동안 태준은 완벽하게 협상을 주도했다. 그는 상대의 허를 찌르는 논리로 가격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었고 결국 원하는 조건으로 계약서에 사인을 받아냈다. 화상 통화가 끝나고 김 비서는 존경과 경외가 뒤섞인 눈으로 태준을 바라보았다. 해내셨습니다, 대표님. 하지만 태준은 대답이 없었다. 그는 멍하니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복도에서 들려오던 미세한 소음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녀가 떠난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떠나자 억눌려 있던 증상의 여파가 다시 희미하게 고개를 들었다. 그는 이것이 더 이상 우연이나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저녁 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 홀로 남아 깊은 고뇌에 빠졌다.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 자신의 생존이 윤설이라는 이름의 일면식도 없는 한 여성에게 좌우된다는 사실은 그에게 엄청난 굴욕감과 무력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했다. 그것이 그가 그 누구도 믿지 않고 오직 자신의 능력만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온 이유였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그녀 없이는 그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모래성에 불과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하얌, 네나 하나 다녀와자 하다. 그는 결심했다. 이 굴욕적인 현실을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통제해야만 했다. 그는 인사팀장을 직접 호출했다. 평소라면 김 비서를 통해 지시를 내렸겠지만 이 사안은 극도의 보완이 필요했다. 잠시 후 뚱뚱한 체구의 인사팀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집무실로 들어왔다. 그는 강태준 앞에 서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다. 부르셨습니까, 대표님? 태준은 책상에 앉은 채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절대적인 보안을 유지해야 하오.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돼. 만약 이 내용이 외부로 새어나간다면 당신은 1000명 그룹에서 조용히 사라지게 될 거요. 인사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명심하겠습니다. 용역업체 클린앤퓨어 소속의 윤설이라는 직원이 있어. 내일부로 그 직원과의 용역 계약을 해지하고 우리 회사 정직원으로 특별 채용하시오. 내 용역업체 직원을 정직원으로 말입니까? 인사팀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직책은 임원실 환경관리 스페셜리스트. 담당 구역은 오직 이 50층 내 집무실과 주변 복도뿐이오. 다른 곳은 일절 손대게 하지 마시오. 환경,
관리 스페셜리스트 말씀이십니까? 그런 직책은 들어본 적도 없었다. 태주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말을 이었다. 연봉은 현재 그녀가 받는 금액의 3배를 제시하시오. 성과급은 별도. 채용 과정은 최대한 조용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고 그녀에게는 내 지시라는 것을 절대로 알려서는 안 돼. 그저 회사의 새로운 방침에 따른 특별 채용이라고 설명하시오. 인사팀장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청소부 1명을 위해 이런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다니. 그것도 대표이사가 직접. 도대체 무슨 관계이기에 그의 머릿속에 온갖 지저분한 상상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감히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그가 나가고 태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것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 인간 진정제를 자신의 통제권 안에 두어야만 했다. 언제 어디로 사라질지 모르는 변수가 아니라 언제든 필요할 때 곁에 둘 수 있는 상수로 만들어야 했다. 이 기묘한 명령은 당연히 조용한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최진혁 이사의 귀에 들어갔을 때 그의 날카로운 직감이 경고등을 켰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서를 닥달했다. 대표님이 직접 청소부 하나를 정직원으로 특채했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인사팀에서 극비리에 진행했다고 합니다. 최진혁은 턱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다. 강태주는 사적인 감정으로 인사를 할 인물이 절대 아니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분명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다. 그는 최근 강태준의 안색이 유독 좋지 않았고 중요한 회의에서 미세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던 것을 떠올렸다. 혹시 그 병이 심해진 건가? 그래서 그 계집애가 필요한 거고 그는 강태준의 비밀스러운 병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지만 여성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쯤은 짐작하고 있었다. 만약 그 청소부가 강태준의 약점과 관련이 있다면 이것은 그에게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었다. 그 윤설이라는 여자 뒷조사 좀 해봐. 아주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 전부 다 알아내. 최진혁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다. 한편 윤설이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소식을 들었다. 용역업체 관리소장이 그녀를 다급하게 부르더니 내일부터 1000명 그룹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한 것이다. 해고였다. 그녀는 이유를 물었지만 관리소장은 자신도 모른다며 고개만 저을 뿐이었다. 생활비를 걱정하며 막막한 심정으로 라커룸에서 짐을 챙기고 있을 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윤설이 씨 되십니까? 저는 1000명 그룹 인사팀의 박 부장입니다. 설이는 잠시 말을 잃었다. 1000명 그룹 인사팀에서 그녀에게 무슨 일로? 다름이 아니라 윤설이 씨의 성실한 근무 태도를 높이 평가하여 저희 회사에서 특별 채용을 제안드리고자 연락드렸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설명은 그녀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임원실 환경관리 스페셜리스트라는 생소한 직책, 현재 수입의 3배에 달하는 연봉, 그리고 오직 50층만을 담당하는 근무 조건. 이건 사기거나 아니면 거대한 함정이다. 설이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그녀는 조용히 숨어 지내야 하는 처지였다. 이렇게 주목받는 것은 위험했다. 왜 하필 저입니까? 저보다 성실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물었다. 박 부장은 능숙하게 대답했다. 최고 임원들을 모시는 공간이기에 저희는 무엇보다 신뢰와 조용한 업무 스타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윤설이 씨가 그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인재라고 판단했습니다. 저희의 제안을 거절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기회는 흔치 않을 겁니다. 설이는 고민에 빠졌다. 거절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1000명 그룹이라는 거대 기업이 이유 없이 이런 제안을 할 리가 없었다. 만약 거절했을 때 그들이 자신에게 수상함을 느끼고 뒷조사를 시작한다면 그것이 더 위험할 수 있었다. 차라리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조용히 상황을 파악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알겠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날 윤설이는 용역업체, 유니폼 대신 깔끔한 슬랙스와 블라우스를 입고 천명그룹 본사로 출근했다. 그녀는 정식 사원증을 목에 걸고 자신에게 배정된 50층의 작은 휴게실 겸 창고로 향했다. 그곳에는 최고급 청소 장비와 함께 임원실 환경관리 스페셜리스트 윤설이라고 적힌 명패가 놓여 있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정형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 거대한 성에 보이지 않는 유령에서 이제는 이름 있는 하녀가 된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한 성의 주인은 여전히 두꺼운 문 뒤에서 그녀의 존재를 느끼며 안도하고 있었다. 설이는 자신에게 쏠리는 보이지 않는 시선을 느끼며 조용히 숨을 골랐다.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자신의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은 이제 끝났다는 것을. 윤설이의 새로운 일상은 기묘한 평온함 속에서 시작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새벽같이 일어나 수십 명의 동료들과 함께 시끄러운 버스를 타고 출근하지 않아도 되었다. 대신 아침 9시까지 여유롭게 출근해 50층에 있는 자신만의 작은 공간에서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의 공식적인 임무는 환경관리였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그 대상이 50층 전체, 특히 강태준 대표의 집무실이라는 지극히 한정된 공간이라는 점이 달랐다. 그녀는 강태준과 직접 마주치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는 늘 회의에 들어가 있거나 수많은 서류에 파묻혀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리를 비운 시간을 틈타 유령처럼 집무실에 들어가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그의 공간은 그의 성격처럼 차갑고 정돈되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서류와 필기구가 정렬되어 있었고 공기 중에는 옅은 종이 냄새와 그의 값비싼 향수 그리고 지울 수 없는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다. 설이는 그가 사용한 찻잔을 닦고 구겨진 쿠션을 바로잡으며 먼지 한 톨 없이 책장을 닦았다. 그녀는 그의 공간에 머물면서 보이지 않는 주인의 고독과 압박감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한편 강태준은 최근 몇 주간 놀라울 정도의 안정을 되찾았다. 그의 인간 진정제는 기대 이상의 효과를 발휘했다. 윤설이가 50층에 상주하게 된 이후 그의 극심한 발작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여성 임원들과의 회의에서도 가벼운 현기증과 식은땀 정도의 미미한 증상만 나타났을 뿐 이성으로 충분히 통제 가능한 수준이었다. 덕분에 그는 업무에 더욱 몰입할 수 있었고 그의 날카로운 판단력과 카리스마는 그룹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임원들은 대표님이 예전의 기세를 되찾으셨다며 안도했고 오직 김 비서만이 그 변화의 중심에 이름 없는 환경관리 스페셜리스트가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짐작할 뿐이었다. 태준은 여전히 그녀를 변수이자 도구로 취급했다. 그는 복도에서 마주쳐도 가벼운 목례조차 하지 않았고 그녀를 투명 인간처럼 대했다. 그것이 그가 자신의 굴욕적인 의존성을 부정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 평온한 수면 아래에서는 거대한 악어가 조용히 입을 벌리고 있었다. 서울의 한 고급 일식집 별실. 최진혁 이사는 해인화학의 전략기획실장인 양 상무와 마주 앉아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천명그룹의 내부 자료가 담긴 USB가 놓여 있었다. 준비는 거의 끝났습니다. 최진혁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다음 주 주주총회에서 저희가 확보한 우호 지분과 소액주주들의 위임장만 합치면 강태준을 대표이사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경영권 방어 안건을 부결시킬 수 있습니다. 양 상무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해인화학은 오랫동안 천명그룹의 신소재 기술을 노려왔다. 강태준이라는 강력한 방어벽만 무너뜨린다면 그들은 최진혁을 꼭두각시로 내세워 손쉽게 회사를 집어삼킬 수 있었다. 하지만 강태준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할 인물이 아닐 텐데요. 마지막에 변수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양 상무가 의구심을 표했다. 최진혁은 자신만만하게 웃었다. 그 점은 걱정 마십시오. 저에게는 확실한 비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강태준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거든요. 제가 그 약점을 주주총회 바로 그 자리에서 터뜨릴 겁니다. 제 아무리 강태준이라도 수백 명의 주주들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카리스마도 신뢰도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그의 눈은 탐욕과 증오로 이글거렸다. 그는 늘 자신보다 어린 사촌 동생의 그늘에 가려져 살아야 했다.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되찾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일 생각이었다. 그들의 추악한 밀담은 밤늦도록 이어졌다. 그 시각 윤설이는 50층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퇴근했고 거대한 빌딩은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각 임원실에 쓰레기통을 비우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최진혁 이사의 사무실이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쓰레기통을 비우기 위해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파쇄된 서류들 사이로 구겨진 메모지 뭉치 하나가 눈에 띄었다. 파쇄기에 들어가지 않고 버려진 모양이었다. 보통 때라면 그냥 다른 쓰레기들과 함께 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오랜 직감이 발동했다. 과거 수만 개의 데이터 속에서 단 하나의 이상점을 찾아내던 분석가로서의 본능이었다. 주변을 살핀 그녀는 조심스럽게 메모지를 집어들고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쓰레기통을 비우고 사무실을 나왔다. 그녀의 일이 거의 끝나갈 무렵 그녀는 임원 전용 라운지를 지나가게 되었다. 그곳에 있는 공용 컴퓨터가 아직 켜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누군가 로그아웃하는 것을 잊은 모양이었다. 직업적인 습관으로 화면을 끄기 위해 다가간 그녀의 눈에 바탕화면에 떠있는 작은 팝업창 하나가 들어왔다. 파일 전송 완료. HN Merger Proposal Draft V4 PDF. HN 세어리는 미간을 좁혔다. 그리고 그 옆에 희미하게 보이는 수신자 주소. 해인화학의 도메인이었다. 천명그룹의 경쟁사인 해인화학의 합병 제안서라는 이름의 파일이 전송되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명백한 내부 정보 유출이었다. 그녀가 마우스를 잡으려던 순간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재빨리 몸을 돌려 자신의 카트 쪽으로 향했다. 잠시 후 한 직원이 라운지에 들어와 컴퓨터를 끄고는 서둘러 퇴근했다. 서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 자신의 일을 마저 끝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혼란스러웠다. 구겨진 메모지 그리고 방금 본 파일 전송 기록. 두 개의 조각이 머릿속에서 따로 맴돌았다. 그날 밤 자신의 작고 낡은 원룸으로 돌아온 서리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메모지를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다. 고급 만년필로 휘갈겨 쓴 글씨가 보였다. 프로젝트 나이팅게일, D7, A-리스트 확보, 비컨 완료, C-타겟 초의종 변수 제거, 키 F-트리거, 암호처럼 보이는 단어들의 나열. 나이팅게일은 무엇이고 F-트리거는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녀는 과거의 기억을 더듬었다. 기업의 비밀 프로젝트에서는 종종 이런 식의 은어를 사용했다. 이것은 분명 최진혁 이사의 메모였다. 그리고 DV라는 표시는 아마도 주주총회가 열리는 7일 후를 의미하는 것일 터였다. 그렇다면 C-타겟 최종 변수 제거는 최종 변수란 무엇일까? 그녀는 낮에 본 파일 전송 기록과 이 메모를 연결 지으려 애썼다. 최진혁이 해인화학의 합병 관련 기밀 문서를 넘기고 주주총회에서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 그리고 그 계획의 핵심은 나이팅게일과 F-트리거다. 서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엄청난 비밀을 알아버렸다. 하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환경관리 스페셜리스트라는 이상한 직책을 가진 청소부일 뿐이었다. 누가 그녀의 말을 믿어줄까? 섣불리 이 사실을 알렸다가 역으로 스파이로 몰리거나 해고당할 수도 있었다. 최진혁 같은 권력자가 그녀 한 명을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일 것이다. 그녀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떠올렸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정의를 외쳤다가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졌던 그날의 기억. 그녀는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모르는 척 못 본 척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는 메모지를 라이터로 태워버리려 했다. 이 위험한 증거를 없애고 다시 그림자 속으로 숨어들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없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 잊고 있던 정의감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동시에 차갑고 고독해 보이던 상사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가 자신에게 왜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공간을 청소하며 그가 회사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는지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이 음모는 명백히 강태준을 겨냥하고 있었다. 최종 변수 제거와 F-트리거라는 단어는 불길한 예감을 주었다. 만약 이대로 모른 척한다면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서리는 태워버리려던 메모지를 다시 내려놓았다.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위험을 감수하고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가? 아니면 자신의 안전을 위해 침묵해야 하는가? 두 개의 선택지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치열하게 싸웠다. 다음 날 퀭한 눈으로 출근한 그녀는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무턱대고 나설 수는 없었다. 그녀에게는 증거가 더 필요했다. 그리고 그녀의 말을 믿어줄 단 한 사람이 필요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바닥에 얼룩이나 창문의 먼지를 향해 있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50층에서 일어나는 모든 움직임, 모든 대화, 모든 소리를 포착하기 위해 곤두서 있었다. 그녀는 다시 보이지 않는 사냥꾼이 되었다. 결심을 굳힌 윤설이의 눈빛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말없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지만 이제 그녀의 모든 감각은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과 같았다. 그녀는 최진혁 이사의 동선을 파악하고 그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그의 비서가 어떤 서류를 처리하는지를 소리 없이 관찰했다. 그녀는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사냥꾼이었고 50층 전체는 그녀의 사냥터였다. 그녀의 변화를 강태준이 모를 리 없었다. 그는 그녀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신경을 안정시킨다는 사실을 마지못해 인정하고 있었다. 그녀가 근처에 있을 때 느껴지는 평온함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동선을 좁게 되었다. 그녀가 집무실에 관엽식물에 물을 주는 시간 창문을 닦는 시간, 복도를 청소하는 시간을 무의식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그 의존성은 그에게 굴욕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기묘한 안도감을 선사했다. 그는 서서히 빗장을 풀기 시작했다. 스스로 만든 규칙을 깨고 그녀에게 말을 걸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오후 서리가 그의 집무실 창가에 놓인 로즈마리 화분에 물을 주고 있을 때였다. 태준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한 척 물었다. 그 허브 이름이 뭐여? 서리는 잠시 멈칫했다. 그가 자신에게 말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로즈마리입니다. 머리를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 대화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하지만 그 짧은 문답은 두 사람 사이에 놓여있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 그 후로도 태주는 가끔씩, 아주 가끔씩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청소에 사용하는 세정제의 성분에 대해 묻기도 하고 새로 들여놓은 공기청정기의 성능에 대해 묻기도 했다.
모두 업무와 관련된 지극히 사무적인 질문들이었지만 그것은 그가 그녀의 존재를 인간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서린은 그의 질문에 간결하고 정확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에게 이런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는지, 왜 자신에게 의존하는지 어렴풋이 짐작하기 시작했다. 그는 약점을 가진 왕이었고 자신은 우연히 그 약점을 완화시켜주는 존재가 된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 사실을 이용해 그에게 접근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최진혁은 이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CCTV 화면을 돌려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화면 속에서 강태준은 청소부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여자를 병적으로 피하던 그 강태준이 내 예상이 맞았어. 저 계집에 분명 무언가 있다. 최진혁은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의 계획 프로젝트 나이팅게일의 핵심인 F-트리거를 시험해 볼 때가 왔다고 판단했다. 그는 인사팀을 통해 이제 막 입사한 신입 인턴 중 가장 눈에 띄는 여직원을 한 명 골랐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아주 사소한 서류 하나를 들려보내며 반드시 강태준 대표에게 직접 결제를 받아오라고 지시했다. 대표님께서 요즘 신입들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니 직접 뵙고 많이 배우도록 해. 그는 인자한 상사인 척 연기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인턴은 잔뜩 긴장한 얼굴로 태준의 집무실로 향했다. 김 비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다. 최진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똑똑, 들어오시오. 젊고 아름다운 여성 인턴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가 뿌린 달콤한 과일향. 향수가 공기 중에 퍼져나갔다. 태준의 미간이 순간적으로 찌푸려졌다. 누구지? 제이오 전략기획팀 신입 인턴 이하윤입니다. 최진혁 이사님께서 이 서류의 대표님 결제를 급히 받아오라고 하셔서 이하윤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손을 떨었고 들고 있던 서류 몇 장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아, 그녀는 당황하며 황급히 몸을 숙여 서류를 주었다. 그녀가 몸을 숙이는 순간 그녀와 태준의 거리는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졌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풍기는 샴푸 냄새와 향수 냄새가 태준의 코를 정면으로 파고들었다. 그 순간 태준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다. 하읍,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목이 투명한 손에 졸리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덮쳐왔다. 시야가 흐려지고 눈앞의 모든 것이 붉게 번져나갔다. 피부 아래에서는 수만 개의 바늘이 동시에 찌르는 듯한 통증과 함께 붉은 반점이 무서운 속도로 피어올랐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뒷걸음질 치다가 옆에 있던 플로어 스탠드를 넘어뜨렸다. 고왕, 요란한 소음과 함께 집무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하윤은 겁에 질려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를 쳐다볼 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바로 그때였다. 근처 라운지를 정리하던 서리가 굉음을 듣고 달려왔다. 그녀는 반쯤 열린 집무실 문틈으로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는 태중과 공포에 질린 인턴을 보았다. 올겨울이 왔구나. 서리의 머릿속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것은 최진혁의 함정이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하지만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다. 그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녀는 문가에 몸을 숨긴 채 최대한 침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인턴에게 말했다. 이하윤 씨,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이건 명령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사람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이하윤은 흠칫 놀라더니 울상이 되어 허둥지둥 집무실을 뛰쳐나갔다. 이제 공간에는 서리와 고통에 몸부림치는 태준 단둘만이 남았다. 서리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개에 선 채 그에게 말을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과는 달리 더없이 부드럽고 차분했다. 대표님,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괜찮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태준은 짐승처럼 헐떡이며 바닥을 뒹굴었다. 그의 의식은 공포에 잠식당해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대표님, 정신 차리세요.
제 목소리에 집중하세요. 서리는 목소리를 조금 더 높였다. 바닥에 편하게 앉으세요. 그리고 제 숨소리에 맞춰서 숨을 쉬어보세요. 그녀는 마치 노래를 하듯 일정한 박자로 숨을 쉬기 시작했다. 자, 넷을 세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좋아요. 이제 일곱을 세면서 숨을 참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주 좋습니다. 이제 여덟을 세면서 천천히 내쉬세요.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와 규칙적인 숨소리가 그의 혼돈의 세계에 던져진 유일한 밧줄이 되었다. 태주는 무의식적으로 그 밧줄을 붙잡았다. 그는 그녀의 목소리를 따라 필사적으로 호흡을 맞추기 시작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기적처럼 미친 듯이 날뛰던 그의 심장이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다. 목을 조이던 압박감이 서서히 풀리고 탁했던 시야가 조금씩 선명해졌다. 그는 땀으로 흠뻑 젖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지독한 발작이 지나가고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태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문께에 서 있는 윤설이가 보였다. 그녀는 여전히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채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보고 있었다. 그 순간 태주는 처음으로 그녀를 제대로 보았다. 그저 자신의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도구가 아니라 한 명의 인간로의 임큐로, 자신을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려준 은인으로. 수치심과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의 마음을 휘저었다. 천하의 강태준이 고작 청소부 앞에서 가장 추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아니었다면 자신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마부쇼. 서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이 기회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와 그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섰다. 대표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아마 방금 겪으신 일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태주는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서리는 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내려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신 그녀는 말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저는 어젯밤 최진혁 이사님의 사무실에서 이상한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임원 라운지의 컴퓨터에서 최 이사님이 경쟁사인 해인화학 측에 합병 제안서라는 파일을 전송한 기록도 목격했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롭게 변했다. 서리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방금 전의 일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 이사님이 일부러 저 인턴을 보낸 겁니다. 대표님의 약점을 시험하고 확인하기 위해서요. 아마 주주총회에서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을 연출하려는 계획일 겁니다. 집무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리의 말은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날아와 태준의 심장에 박혔다. 최진혁의 배신, 해인화학과의 결탁, 그리고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비밀을 이용한 공격 계획. 모든 조각이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그는 윤설이를 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그는 이 상황에서 그녀를 의심해야 할까? 아니면 믿어야 할까? 그의 머릿속에서 이성이 경고했다. 그녀가 이 모든 것을 꾸며낸 스파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본능은 방금 전 자신을 구해준 저 차분한 목소리를 믿으라고 외치고 있었다. 태주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심정이었다. 그 메모 가지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얼음장 같던 왕의 성에 처음으로 외부인의 입장이 허락되는 순간이었다. 강태준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방금 전 겪었던 끔찍한 발작의 흔적과 윤설이가 던진 충격적인 진실이 뒤섞여 공기를 짓눌렀다. 태준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자신을 내려다보는 서리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 안에는 동정도 비웃음도 없었다. 오직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냉철한 지성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그는 평생 누구도 심지어 가족조차도 완전히 믿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이름 모를 여자에게 걸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목격했고 동시에 그의 유일한 구원이 될 수도 있었다. 그 메모 이리 주시오. 태준이 힘겹게 몸을 일으켜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서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접어둔 메모지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받아 들었다. 최진혁의 익숙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프로젝트 나이팅게일, D7, C 타겟트, 최종 변수 제거, 키 F 트리거. 그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F 트리거, female trigger, 여성으로 촉발시킨다. 최진혁은 그의 병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무기로 사용하려 하고 있었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김비서. 태준이 인터폰으로 김비서를 호출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하게 울렸다. 잠시 후 문 밖의 소란을 듣고 달려온 김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다. 그는 집무실의 난장판과 소파에 위태롭게 앉아있는 태준,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윤설이를 보고는 할 말을 잃었다.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이건 내 권한으로 내리는 최상위급 비상명령이다. 태준이 김비서를 노려보며 말했다. 첫째,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함구한다. 이하윤 인턴에게는 적절한 이유를 대서 오늘부로 퇴사 처리하고 입단속 철저히 시켜. 둘째, 지금 당장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보안팀 인원 2명을 불러. 최진혁 이사의 모든 것을 감시한다. 통화 내역, 이메일 자금 흐름, 만나는 사람들, 24시간 밀착 감시다. 단 절대 들켜서는 안 돼. 대표님, 갑자기 최 이사님을 이유는 묻지 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준은 잠시 말을 멈추고 서리를 보았다. 윤설이 씨의 과거 기록을 전부 조사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주 사소한 것까지 전부 다. 단 이 조사는 자네가 직접 하게. 다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돼. 이것 역시 명령이다. 김비서는 충격에 휩싸였지만 태준의 눈빛에서 지금이 질문을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김비서가 나가고 집무실에는 다시 2사람만이 남았다. 태준은 서리를 보았다. 그녀는 그의 명령을 묵묵히 듣고 있었지만 자신의 뒷조사를 지시하는 부분에서는 미세하게 어깨를 떨었다. 나에게 모든 것을 말해줬으니 나도 당신에 대해 알아야겠소. 이건 거래요. 태준이 차갑게 말했다. 서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과거는 그녀가 필사적으로 숨기고 싶었던 비밀이었다. 하지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날부터 1000명 그룹의 수면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태준은 김비서가 보고하는 최진혁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며 그의 배신이 얼마나 깊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경악했다. 해인화학과의 비밀 접촉 다른 임원들을 포섭한 정황 주주총회 안건을 자신에게 불리하게 조작한 증거들이 속속 드러났다. 그리고 이틀 뒤 김비서는 윤설이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들고 왔다. 보고서는 단 몇 장에 불과했지만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대표님, 믿기 힘드시겠지만 윤설이 씨의 본명은 윤서연입니다. 3년 전까지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금융 데이터 분석가였습니다. 태준은 눈을 가늘게 떴다. 보고서에는 윤서연이라는 이름의 여성이 걸어온 화려한 이력이 담겨 있었다. 카이스트에서 금융공학을 전공하고 최연소로 국내 최고 증권사에 입사해 수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성공적으로 운용한 천재. 그녀의 분석 보고서는 업계의 교과서로 통할 정도였다. 그런데 3년 전 그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혐의로
업계에서 영구 퇴출당했습니다. 당시 그녀가 맡고 있던 대규모 프로젝트가 실패하면서 모든 책임이 그녀에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김 비서가 마른 침을 삼켰다. 당시 그녀의 직속 상관이었던 사람이 현재 해인화학의 전략기획실장인 양 상무입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윤설이는 희생양이었다. 그녀의 재능을 시기한 상사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어둠 속으로 숨어들어야 했던 것이다. 그녀가 왜 그토록 예리한 관찰력과 직감을 가졌는지, 왜 최진혁의 음모를 단번에 간파할 수 있었는지 이제야 이해가 갔다. 태주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와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가장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깊은 상처를 안은 채 홀로 싸우고 있다는 점에서 그날 저녁 태주는 집무실에 남아있던 서리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책상 위에 조사 보고서를 내려놓았다. 윤서연 씨라고 불러야 하나. 서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보고서를 보고는 입술을 깨물었다. 당신을 시험해서 미안하오. 하지만 난 당신이 필요했고 당신을 믿기 위한 증거가 필요했소. 태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이제 저를 해고하실 건가요? 서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오히려 정식으로 제안하고 싶소. 나와 함께 싸워주쇼. 당신의 적과 나의 적은 결국 같은 뿌리에서 시작됐으니. 서리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그녀를 도구로 보는 시선이 없었다. 그곳에는 동등한 파트너를 향한 인정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지난 3년간 겪었던 서름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들은 더 이상 고용주와 직원이 아니었다. 공동의 목표를 가진 동지이자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다. 태주는 서리를 위해 집무실 옆 작은 회의실을 그녀의 개인 사무실로 만들어 주었다. 그곳에는 최신형 컴퓨터와 데이터 분석 장비들이 설치되었다. 두 사람은 밤늦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방역 계획을 세웠다. 서리는 그녀의 천재적인 분석 능력을 10분 발휘했다. 그녀는 최진혁의 자금 흐름과 해인화학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며 그들의 음모 뒤에 숨겨진 자금 세탁과 횡령의 증거들을 하나씩 찾아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과 같은 작업이었다. 태주는 그녀가 분석에 집중할 수 있도록 외부의 모든 압력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주었다. 그리고 그는 서리가 곁에 있을 때 자신의 병이 눈에 띄게 호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존재를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위안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어느 늦은 밤 두 사람만이 남아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이었다. 서리가 피곤한 듯 잠시 눈을 붙이고 있을 때 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서리가 잠결에 작은 비명을 질렀다. 악몽을 꾸는 듯했다. 그 순간 태준의 머릿속에 1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빗길에 미끄러지는 차 어머니의 비명,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채 자신의 품에서 차갑게 식어가던 어린 여동생의 모습. 괜찮소. 태준의 목소리에 서리가 화들짝 놀라며 잠에서 깼다.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악몽을 꾼 모양이군. 태준이 무심한 척 말했다. 네, 가끔씩 그럽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주 오랫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꺼냈다. 나도 매일 밤 악몽을 꾸어. 15년 전 내가 운전하던 차가 빗길에 미끄러졌소. 그 사고로 어머니와 여동생이 내 눈앞에서 죽었지. 나만 살아남았고.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지울 수 없는 깊은 죄책감이 배어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여자를 가까이 할 수 없게 됐어. 의사들은 내 누에가 여성이라는 존재 자체를,
그날의 끔찍한 기억과 연결시켜버렸다고 하더군. 그래서 내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극단적인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라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타인에게 드러냈다. 서리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는 왜 자신이 그의 진정제가 될 수 있었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그녀는 그의 트라우마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그저 조용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녀의 존재는 그의 방어 기제를 자극하지 않았던 것이다. 대표님은 잘못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사고였을 뿐이에요. 서리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위로는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태주는 그녀를 보았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상처받은 영혼은 서로의 아픔을 조용히 공유하고 있었다. 주주총회는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모든 준비를 마쳤다. 서리는 최진혁의 횡령과 배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고, 태주는 그것을 가장 극적인 순간에 터뜨릴 무대를 준비했다. 이제 남은 것은 적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가는 것뿐이었다. 준비됐소? 태준이 물었다. 서리는 결연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시작하시죠. 두 사람의 방역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주주총회 당일 1000명 그룹의 대강당은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로 가득 차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단상 중앙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의 강태준이 앉아 있었고, 그의 양옆으로 다른 임원들이 도열했다. 최진혁은 태준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 걱정스러운 척하면서도 입가에 걸린 미세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강태준이 무너져 내리고 자신이 새로운 왕으로 등극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 거슬리는 것이 하나 있었다. 강태준의 바로 뒷줄. 보통은 김비서나 앉아있을 자리에 낯선 여자가 앉아있었다. 단정한 비즈니스 슈트에 안경을 쓴 차갑고 지적인 인상의 여자. 그녀의 명패에는 대표이사 특별보좌관 윤서연이라고 적혀 있었다. 윤서연 누구지 처음 보는 얼굴인데. 최진혁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저께까지만 해도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갑자기 나타난 저 여자가 그의 완벽한 계획에 변수가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주주총회는 예정대로 시작되었다. 재무보고와 사업계획 발표가 지루하게 이어졌다. 태주는 평소와 다름없이 냉철하고 논리적으로 회사의 비전을 설명했다. 그의 안정적인 모습에 최진혁은 오히려 초조해졌다. 드디어 최진혁이 계획한 순간이 왔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그가 사전에 포섭해둔 한 주주가 손을 들었다. 이장현 경영진의 독단적인 운영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특히 강태준 대표의 리더십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신호로 강당 한쪽에서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를 내며 한 여자가 단상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최진혁이 거액을 주고 고용한 업계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집요하기로 소문난 여성 변호사였다. 그녀는 최진혁과 눈을 맞춘 뒤 마이크를 잡고 태준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강태준 대표 당신은 지난 1년간 중요한 해외 계약 2건을 막판에 이유 없이 파기했습니다. 그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실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명백한 경영 실패입니다. 이것이 최진혁의 F트리거리였다. 그는 태준이 여성과의 대립 상황 자체를 견디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여성 변호사는 일부러 단상 가까이 다가가 태준을 똑바로 쏘아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의 공격적인 태도와 날카로운 목소리가 태준의 트라우마를 정면으로 건드렸다. 어김없이 증상이 시작되었다. 귓가에서 이명이 울리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목이 조여 오는 듯한 압박감. 태준은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다. 베어텨야 한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을 향한 시선을 느꼈다. 바로 뒤에 앉아있는 윤설이의 시선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
태준은 그녀가 알려준 호흡법을 떠올렸다. 넷을 세며 들이마시고 7을 참고 8을 내쉬고. 그는 변호사를 보지 않았다. 대신 그의 시선은 자신을 믿어주는 단 한 사람, 윤설이에게 고정되었다. 신기하게도 그녀의 차분한 존재감은 그의 내면에서 날뛰는 공포를 잠재우는 힘이 있었다.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혀 부서지듯 맹렬하던 발작의 기세가 한풀 꺾였다. 최진혁은 태준이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모습에 당황했다.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제대로 말도 못하고 있어야 했다. 여성 변호사가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대표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바로 그때 태준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변호사님의 우려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회사의 진짜 위협은 그런 추측성 비난이 아닙니다. 태준은 정면의 대형 스크린을 향해 손짓했다. 지금부터 1000명 그룹을 좀먹고 있는 진짜 암세포를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김 비서가 노트북을 조작하자 스크린에 떠있던 재무보고서가 순식간에 다른 화면으로 바뀌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스위스 비밀 계좌의 거래 내역과 최진혁이 해인화학의 양 상무와 주고받은 이메일들이었다. 그가 회사의 기밀 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거액의 자금을 받아온 증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저건... 강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은 경악했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나왔다. 최진혁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교진 말이야. 저건 조작된 거야. 강태준, 내 놈이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태준은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조작인지 아닌지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겠군요. 그는 뒤를 돌아 윤설이를 향해 손짓했다. 제 특별보좌관 윤서연 씨를 소개합니다. 3년 전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금융분석가로 불렸던 분이죠. 윤서연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객석의 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사라졌던 전설적인 분석가의 이름이었다. 설이는 안경을 고쳐 쓰고 조금의 동요도 없이 단상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가 입고 있던 것은 더 이상 청소부의 유니폼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누구보다 냉철하고 유능한 전문가의 모습으로 마이크 앞에 섰다. 안녕하십니까, 윤서연입니다. 지금부터 화면에 보이는 자료들이 왜 조작이 불가능한 원본 데이터인지, 그리고 이 자료들이 어떻게 최진혁 이사의 횡령과 배임을 증명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당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그녀는 복잡한 자금 흐름과 차명 계좌의 구조를 마치 초등학생에게 산수를 가르치듯 쉽고 논리적으로 설명해 나갔다. 그녀는 최진혁이 어떻게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회사의 자금을 빼돌렸는지, 그리고 해인화학과의 적대적 M&A를 위해 어떤 식으로 내부 정보를 팔아넘겼는지를 하나씩 조목조목 폭로했다. 그녀의 분석은 완벽했다. 그 어떤 반박도 허용하지 않는 철옹성과 같았다. 최진혁은 완전히 넋이 나간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악이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청소부의 입을 통해 만천에 드러나는 이 끔찍한 현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태준을 보았다. 그리고 태준의 뒤에 서 있는 설이를 보았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무너진 것은 강태준의 계략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이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했던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라고 생각했던 한 여자. 그 그림자 같은 존재에게 모든 것을 간파당하고 결국 파멸에 이른 것이다. 그의 완벽한 계획 프로젝트 나이팅게일은 그가 가장 하찮게 여겼던 존재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 최진혁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허수아비처럼 질질 끌려나갔다. 강당은 주주들의 고성과 기자들의 질문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강태준과 윤설이는 나란히 서 있었다.
태주는 처음으로 수많은 인파 속에서 어떤 불안감도 느끼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그의 가장 든든한 방패이자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어준 그녀가 서 있었기 때문이다. 길고 길었던 전투가 마침내 그들의 승리로 끝나는 순간이었다. 주주총회에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후 1000명 그룹에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최진혁과 그의 일당은 배임 및 횡령 내부자 거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었다. 그들이 남긴 상처는 깊었지만 강태준과 윤서연이라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 그룹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다. 세간의 관심은 한때 사라진 천재 분석가였다가 대표의 비밀 병기로 화려하게 복귀한 윤서연에게 쏠렸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동안 강태준에게도 내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병을 숨기거나 회피하지 않았다. 주주총회가 끝난 다음 날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트라우마 치료 전문 박사를 찾아갔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의지로 과거의 망령과 마주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치료는 고통스러웠다. 잊고 싶었던 그날의 기억을 끄집어낼 때마다 그는 어김없이 발작의 문턱을 넘나들어야 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었다. 이제 그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었다.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있었다. 그는 상담이 끝날 때마다 텅 빈 집이 아닌 윤서연이 기다리고 있는 회사로 돌아왔다. 그녀의 조용한 존재는 그 어떤 약보다도 효과적인 진정제이자 그가 치료를 계속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한 달 후 태주는 윤서연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그는 정식으로 그녀에게 임명장을 내밀었다. 전략기획 및 위기관리실 실장 윤서연 씨를 이 자리에 정식으로 임명합니다. 그것은 그녀를 위해 새로 만들어진 부서였다. 회사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하는 그룹의 가장 핵심적인 자리였다. 서연은 잠시 임명장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환경관리 스페셜리스트라는 기묘한 직책으로 이곳에 온 지 불과 몇 달. 그녀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숨어 지내는 도망자가 아니었다. 제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주는 부드러운 미소로 대답했다. 윤서연 씨는 지난 3년간 어둠 속에서 칼을 갈아왔어. 그 누구보다 날카롭고 그 누구보다 단단하지. 당신이 아니면 안 돼. 이곳이 당신이 원래 있었어야 할 자리니까. 그의 눈빛에는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임명장을 받아 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었다. 그녀가 되찾은 명예이자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완벽한 파트너가 되었다. 서연은 그녀의 천재적인 분석력으로 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냈고 태주는 그녀의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차가운 이성과 날카로운 카리스마를 가진 왕, 그리고 그의 곁에서 가장 정확한 길을 제시하는 현명한 조언자. 그들은 1000명 그룹을 이끄는 완벽한 한 쌍의 검과 방패였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태준의 집무실 풍경도 많이 달라져 있었다. 차갑고 미니멀했던 인테리어는 사라지고 따뜻한 원목 가구와 부드러운 조명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리고 창가에는 서연이 좋아하던 로즈마리와 라벤더 페퍼민트 화분들이 자라고 있었다. 이제 그의 공간은 더 이상 고독한 요새가 아니라 편안한 안식처와 같았다. 어느 화창한 오후 서연이 새로운 R&D 센터에 설계 도면을 들고 집무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이제 더없이 세련되고 당당한 커리어 우먼의 모습이었다. 대표님, 최종 설계안이 나왔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그녀는 자연스럽게 태준의 옆에 서서 도면을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어깨가 스칠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리. 태준은 문득 깨달았다. 자신의 몸에 아무런 이상 반응이 없다는 것을. 이명도 호흡곤란도 붉은 반점도 없었다.
그는 그저 그녀의 낭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녀에게서 풍겨오는 은은한 허브향을 느끼며 깊고 평화로운 안도감에 젖어 있었다. 그는 설계 도면이 아닌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그녀의 눈동자 무언가에 집중할 때 살짝 내미는 그녀의 입술. 그는 자신이 그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을 올가매던 알레르기는 사실 여자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배신과 상실에 대한 공포,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던 죄책감에 대한 알레르기였다. 그리고 윤서연은 그녀의 변함없는 신뢰와 조용한 힘으로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해독제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인간 진정제도, 비밀 병기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윤서연 그의 파트너이자 그의 세상에 다시 빛을 가져다준 단 한 사람이었다. 서연은 그의 시선을 느끼고는 고개를 돌려 물었다. 왜 그러세요, 대표님? 설계의 문제라도. 태주는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진심을 담아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아니오, 서연 씨. 아주 완벽하오. 그의 따뜻한 시선에 서연의 얼굴의 수줍은 미소가 피어올랐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하늘은 더없이 맑고 푸르렀다. 상처 입은 두 영혼이 서로를 만나 비로소 완전해지는 순간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